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오전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비건 대표는 2박 3일간의 평양 실무 협상을 끝낸 뒤 어제 우리 측의 협상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북미 실무 협의진은 조만간 다시 만나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과 관련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건 대표는 이제 돌아갔고 어제 외교부와 북핵 담당자, 또 청와대 안보실장, 여야 원내대표단 이렇게 여러 채널의 인사를 통해서 북미 실무 협상의 결과를 공유를 했는데 네. 좀 어떤 결과들을 공유하고 갔을까요? 우선은 좋은 신호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비건 대표가 우리 측의 주요 인사들, 특히 여야 그 정당의 주요 인사들까지 만나는 것은 사실 전례가 없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비건 대표가 한국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평양에서 2박 3일의 그 동선 자체가 네. 상당히 좀 성과가 있었다.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그 하노이라고 하는 지역까지도 명확하게 명시하는 2박 이틀간의 그런 그 북미 정상회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간까지 공개를 했다. 예. 이런 점은 결국 지금 비핵화 평화 체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미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보따리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접근이 이루어졌다. 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위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반적으로 그 비건 대표 이번에 그 브리핑한 내용 자체는 사실은 어떤 조치를 주고받기로 했다. 이거보다는 이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다. 네. 앞으로 이제 그 이 협상이 진행되겠지만 이 앞으로 긍정적이다. 뭐 대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 흔히 이제 1차 그 이 미국 정상회담 때도 그때 별다른 이제 공보나 브리핑이 나간 적이 없어요. 중간에 예. 실무협상 결과에 대해서. 그때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가 결국 이게 정상회담 때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발표 효과를 생각을 해서. 근데 그동안에 국제협상의 사례들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공보나 이런 것이 별로 나가지 않는 가운데서 이게 갑자기 전격적으로 딱 협상 내용에 담긴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 모멘텀을 이끌고 계속 가겠다라는 의지는 미국과 북한 양자가 분명한 것 같고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 면에서 지금 얼마만큼 그 합의를 이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지금 공보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우려가 되는 바기는 해요. 예. 이 비건 대표가 구체적으로 워딩을 살펴보면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 하지만 북한과 해결해야 할 난제가 있다. 네. 이건 역시 다음번에 만나서 더 논의가 진전이 돼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번에 평양을 갔을 때 아마 그 중간 결과가 보고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하노이를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장소 결정된 거예요. 그다음에 분명히 이제 그 일정에 한다라는 거고 대체적으로 그 1차 미국 정상회담 할 때 네 가지 이제 네. 미국 관계 개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 그다음에 이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유해 송환 이런 문제들이 됐거든요. 이제는 이런 그 일반 원칙론 이외에 가령 이제 검증하에서의 그 이 비핵화라든가 아니면 영변 시설과 같은 이제 핵 단지들의 이제 폐기 일정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상응 조치들 다시 말해서 이제 대북 제재의 완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관계 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 개선을 위한 접촉 이런 것들이 담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대북 제재 완화라고 얘기 드릴 때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 사실상은 미국이 그동안 대북 제재를 주도해 왔지만 이게 미국 양자 간의 합의문에 담기는 문제하고 유엔이란 국제기구 차원에서 제재 결의안이 통과돼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합의문 내용에 이 석유 공급 해제 어느 정도까지 풀어주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 일단 미국 양자 차원에서 했던 대북 제재, 특히 이제 외교적으로 북한 주요 인사들의 입국을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제재 완화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일단 지금까지 북미 실무 협상을 진행된 형태로 봤을 때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만 실질적인 조율점을 찾는 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 조율점과 관련해서 네. 비건 대표가
이전에 이제 비핵화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네. 뭐 이 부분은 당연히 영변 핵시설을 기본으로 하고 네네. 뭐 플러스 알파를 기대한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조율점까지 좀 가능할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이제 한 번 정도 더 평양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 그런 예.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마무리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와 관련된 시간표가 포함된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북미가 선물 보따리를 주고받는 것이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상당한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북한에 줄 수 있는 카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재 완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북미 관계 정상화 문제랄지 또 북한에 대한 여러 그 지원과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예를 들면 북한이 하나의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취하고 또 그다음에 북한이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다음 조치를 취하는 그런 연쇄고리형 그 시간표와 그리고 로드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그 작업을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그 틀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북미가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이 완벽하게 동시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북미가 서로 보따리를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약간의 시차를 둘 수밖에 없는데 그 시차를 두는 부분들에 대해서 북미가 서로 합의를 해내느냐. 그러니까 북한이 행동을 하자마자 미국이 다음 행동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다음 행동했을 때 미국이 곧바로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상 동시 행동의 원칙. 형식은 약간의 차이는 시차는 둡니다만 내용상 동시 행동의 원칙에 북미가 합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번에 만들어내느냐 여부인데 예. 이 작업이 저는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 사이에서 마무리를 제대로 짓는다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상당한 성과 있는 회담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예. 그 비핵화 절차와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요. 지금 네. 신고는 미국이 좀 밀어준 것 같고요. 이제 네. 폐기 사찰 부분에 방점을 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이번에 범위가 포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포괄적인 신고는 미뤄놨을 거예요. 예. 그러나 어차피 영변 핵시설 지금 그동안 이건 북한이 이미 이제 선언을 한 바예요. 영변이나 동창리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이 폐기를 하려면은요 신고를 안 하고는 검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영변이라든가 동창리에 어떤 시설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인 신고가 아니라 지금 이 주요 시설들에 대한 신고 그거에 대한 검증 이 정도만 합의될 수 있어도 제가 예. 보기에는 2차 회담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그다음에 최종 단계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핵화의 최종 단계를 어디로 잡을 거냐, 완전한 해체냐 아니면 그래도 일정 부분을 약간 남겨놓는 거냐 이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합의를 한다고 하면 누가 먼저 움직일 거냐 하는 건데 예. 이거를 결정하는 상당히 주요한 목 중에 하나가 초기 단계 조치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하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양쪽 다 못 믿는 거예요. 예. 내가 이거 했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한다는 보장이 있어 이건데 네. 결국은 그 신뢰를 쌓아나가는 거구나. 아 실제로 움직이더라. 그러면 초기 단계 조치들에서 얼마만큼 서로를 믿을 만한 그 이 기반이 마련되느냐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 쪽에서는 아마 영변이라든가 주요 핵시설에 대해서 그 일단 부분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검증 원칙이 합의가 되면 만족을 할 것 같고요.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단 관계 정상화 그리고 지금 아마 대북 제재 완화 이 중에서도 지금 그 이 북한 경제 건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원유라든가 예. 그다음에 석유 유제품 그 수입 제한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타결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의미 있는 첫 단계가 되리라고 봐요. 예. 사실 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누가 먼저 조치를 취할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대북 제재 완화에 있어서 미국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것은 이제 북한이 얼마만큼 선물 보따리를 예. 큰 걸 꺼내 오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정은 북미가 그 자신들이 만들어낸 보따리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느냐, 또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차 박사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고요. 예. 또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요구하고 싶은 것들은 역시 이제 제재 완화가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당장 이제 제재 완화의 내용들을 아마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 완화라는 표현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바로 쓰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예외 조항들을 두면서 금강산 관광이나 또는 개성공단의 재개 둘 중에 하나 정도 최소한 이런 것들은 미국이 하나 정도 그 예외 조항으로서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재 완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내용상 제재 완화에 해당되는 미국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북미 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북한은 아마 상호 연락사무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 역시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그런 상호 연락사무소의 개설 문제랄지 또는 한반도에서의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체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첫 출발을 하는 그런 정도는 북한이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 사항들을 미국이 얼마만큼 지금 들어줄 수 있는지 여부 또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북한이 얼마만큼 들어줄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조율 작업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다. 이번 비건 대표의 방북으로 큰 틀에서 가닥은 잡았을 거라고 봅니다만 아직은 마무리가 조금 덜 돼서 한 번 정도의 더 만남을 통해서 사전 그 정지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의 만남으로 간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이 문제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공조가 필요한 내용인데 그래도 담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서로 국제사회의 양해를 좀 구하는 부분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없던 것을 새로 시작하자는 게 아니고 하던 것을 중단한 걸 다시 재개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북측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반대급부를 예를 들면 현물 지원을 한달지 뭐 다양한 이제 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차피 그 상징적인 또는 실질적인 조치로서 하나 정도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미국이 주도하면서 내용상 제재 완화에 해당하는 그런 그 조치를 취하는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하려면 두 가지 포인트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개성하고 금강산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데요. 이게 그 제재를 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개가 수준이 좀 틀려요. 개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제재의 완화 수준이 그 2016년 초까지로 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금강산까지가 풀린다라고 얘기하면 그 앞까지 이제 이 제재가 완화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둘 중에서 하나의 순서가 된다면 개성이 먼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 쪽이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전반적인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푸는 게 아니라 개성이나 금강산이 예외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령 김영인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은 이 임금 같은 거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물로. 근데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 이게 개개인이 관광료를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현물 지불도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면 개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좋은 겁니다. 남북 경협 차원에서는. 근데 북한이 오히려 개성 금강산을 자꾸 얘기를 했던 건 개성 금강산 자체가 아니라 사실상 그게 완화가 됨으로써 전체 제재가 한꺼번에 풀려버리는 효과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 게 국제 제재는 그대로 조금 더 가면서 놔두고 개성만 예외로 하겠다든가 조금 더 나가서 개성 금강산만 예외로 해줄게. 그러면 미국은 오히려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에요. 근데 북한이 과연 이걸 받을 수 있을까고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하나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동안의 이 스타일인데, 협상 스타일인데 남의 약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동맹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대북 제재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생 역정상 협상에 있어서 자기의 강점을 먼저 포기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 그러면 앞으로 그 완화하는 거에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선언문에 담아놓고 자 몇 개만 부분만 핀포인트 주고 예외를 할 때 아마 이걸 평양이 받을 수 있을까? 받는다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북한도 진정성이 있고 진전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니면은 뭐 제재를 완화를 일단 어느 정도 해주고 만약에 북한에서 비핵화를 이행을 안 할 시에 뭔가 돌려가는 아니요, 그렇게 이런 나올 방식은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나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한 10년 동안 대북 제재를 했잖아요. 2006년부터. 예. 12년이죠. 그런데 북한이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요. 제재 때문에 움직인 건 근래 2년간이에요. 그만큼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가 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풀린 다음에 역으로 돌아가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이제 완화를 해도 이런 경우 단서를 달 수는 있겠죠. 스냅백이라고 해서 예. 약속 위반이 되는 순간 바로 그 앞에 그 이전 조치 플러스 알파로. 근데 이걸 쉽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동의를 하겠느냐.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예. 일단 뭐 북미 두 나라 모두 이제 각자 상대 카드에 따른 단계별로 카드를 아마 갖고 있을 거고 저희가 과연 하노이에서 어떤 정도의 최적의 조합을 찾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하노이로 네네. 낙점이 됐는데 미국 측 입장에서는 좀 뭐 양보한 셈이긴 하지만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 하노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하나는 이제 혁명의 심장부, 사회주의 혁명, 베트남 사회주의 혁명의 심장부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베트남 개혁 개방의 정치적 심장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경제적 심장부를 호치민이라고 한다면 하노이는 이제 그런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결국 북미 관계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과거에 미국과 베트남은 서로 총뿌리를 겨눴던 국가이고 북한과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북미 관계가 지금 정상화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만 미국과 베트남은 이제 관계 정상화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베트남이 개혁 개방에 상당히 그 성공적인 사례 국가로서 우리가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북한과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베트남과 같은 그런 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의 베트남이 갖고 있는 상징성, 또 하노이는 이제 그것의 심장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노이에서의 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물론 북한과 베트남 사이는 그 사회주의 형제 국가다 이렇게 네. 놓고 볼 수도 있고 또 김일성 주석이 과거에 1950년대에 그 하노이를 방문하면서 또 당시 호치민 주석과의 회담하는 내용도 우리가 그 화면을 통해서 요즘에 보고 예. 있습니다만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 또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또 미국도 역시 하노이가 그 다른 지역보다도 역시 그 베트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개혁 개방의 모습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미국도 그렇게 하노이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다낭에서 하노이로 양보를 한 거잖아요. 네네. 모양새상. 이게 실리적인 이익을 취한 거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던데 좀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나쁘지 않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그 일단은 협상 장소를 정하는 것도 기싸움이에요. 이것도 서로 주고받는 카드입니다. 예. 근데 아마 비건 대표가 보기에 생각보다 북한이 이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하노이는 선선히 들어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이 개혁 개방 효과로 본다면은 이 개혁 개방의 상징적인 지역들을 본다면 오히려 이 호치민이나 다낭이 훨씬 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 이제 하노이라는 게 북한이 그걸 선호를 했고 또 결과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정상회담을 하면서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시대 아닙니까? 이 베트남하고의 또 이 우호 관계도 간접적으로 다질 수 있는 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이 베트남의 수도라는 하노이의 상징성이 충분히 미국의 입장에서 불리한 게 아닌 거죠. 예. 일단 뭐 하노이로 낙점이 됐고 이제 두 정상이 묵을 숙소나 네네. 회담장이 어디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 저희가 아까 기자 연결을 해서 알아보기도 했는데 네.
뭐 요즘 뭐 이제 트렌드라고 봐도 무방한 산책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비등한 어떤 긍정적인 이벤트가 열릴 수 있을지 좀 좋은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메리엇이나 메트로폴에 묵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노이에서 명소라고 할 수가 있는 호행기암 호수가 이제 인근에 있거든요. 예. 그 회담 이후에 뭐 이 좀 경치가 좋은 데를 같이 산책을 하는 충분히 그런 효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이 하노이라는 지역이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 여러 지역들 중에서도 하노이가 치안이나 이런 인력 통제 면에서 굉장히 용이하고 또 안전해요. 네. 예. 그래서 뭐 깜짝 외출이라든가 산책회담 같은 것도 충분히 지금 아하.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상대적으로 호치민이나 이런 도시 비해서 이 다닐 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몇 군데로 낙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어떻게 갈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네네. 기차로도 가능은 한 거죠. 가능성 좀 어느 정도로 물론 보시나요? 이제 크게 보면 기차로서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평양을 출발해서 평양에서 단동을 거쳐서 베이징을 거쳐서 중국 동부 해안지대를 쭉 따라가서 하노이까지도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고속철도가 웬만한 그 도시는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그 하노이가 또 중국의 제일 남쪽과 거의 인접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열차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뭐 예. 대체로 뭐 한 하루 정도는 거의 열차 속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마침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참매 1호인데요. 항속 전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1만 킬로 정도 되고 예. 실제 하노이까지는 평양에서 한 3,000킬로가 안 됩니다. 한 2,700킬로 정도 되는데 뭐 그렇게 보면 왕복까지 계산해서 놓고 본다면 보통 뭐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보면 왕복을 상정해 놓고 거리 개념을 찾거든요. 왜냐하면 네. 경호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 파격적인 행보가 아니라면 아마 참매 1호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가겠다라면 기차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차로 갔을 때는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고 또 중국에서 아마 많은 그 교통 통제가 각 지역별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항공편 이용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노이로의 경로까지 한번 저희가 예측을 해봤고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71주년 건군절 행사 장면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듯이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열병식이나 중앙보고대회는 없었고 그렇죠. 뭐 공연을 보면서 이제 뭐 엄지를 식혀드는 장면이라든지 이렇게 가볍게 좀 흘러갔는데 네네. 아무래도 뭐 의식을 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뭐 중요한 이 회담을 앞두고 굳이 뭐 내가 힘이 이 정도다 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일부러 과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주어진 일정 내에서 할 수 있는 형식적인 선에서 지금 이 열병식을 마쳤다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군의 역할들 자체도 김정은 위원장이 단순한 이 방위의 역할에서부터 이제는 경제 발전에 네. 대한 기여라는 쪽을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뭐 서로 주고받는 건 아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에 따라서 북한의 경제력이 굉장히 발전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앞으로 경제 발전에 전념하겠다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경제에 방점을 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